누군가에겐 퇴직이 끝이었다. 더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수십 년간의 고단한 노동에서 벗어난 해방감, 아침마다 시계를 보며 뛰쳐나가던 일상이 사라졌다는 만족. 하지만 그런 감정도 잠시 멈춰선 자리에서 문득 뒤를 돌아보면 깨닫게 된다. 정작 더 긴 길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평균 수명은 길어졌고 은퇴 시점은 그대로다. 일할 수 없거나 일하지 않는 시간을 최소 20년에서 30년 가까이 살아내야 하는 시대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데 있다. 많은 이들이 퇴직만을 목표로 달려오고 그 이유는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그렇게 퇴직은 했지만 앞으로가 더 긴 시간을 마주한 채 막막함에 휩싸인다. 결국 은퇴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의 시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진짜 노후 전략은 출발한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의 한 중견 기업에서 32년간 근무하고 58세에 명예퇴직한 박성규 씨다. 그는 퇴직 전까지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왔고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되며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다. 퇴직금과 그간 모아둔 자산을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국민연금도 63세부터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큰 불안은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수입이 완전히 끊겼다는 사실을 체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처음 1년은 여유롭게 지냈지만 생활비, 보험료, 세금, 예기치 못한 의료비로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고 있었다. 그간의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려 5해를 더 버텨야 했다. 그는 퇴직 후 2년 만에 경비직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결국 아파트 단지의 야간 순찰 근무에 들어갔다. 매일 밤 일을 하며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지만 박 씨는 그 시간을 통해 깨달았다. 퇴직은 쉴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노후에도 현금 흐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삶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은 단순히 돈벌이를 넘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금 그는 지역 복지센터에서 노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보조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고 매주 2번은 글쓰기 모임에 나가며 삶의 균형을 다시 세워가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 고양에 사는 주부 김영희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남편의 정년퇴직 이후 은퇴 생활을 함께하게 되었다. 남편은 3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일했고 퇴직금과 연금이 일정 수준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은퇴 후에 긴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모임도 즐겼지만 어느 순간 반복되는 일상과 대화의 부재가 둘 사이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렸다. 경제적인 여유는 아직 있었지만 심리적인 고립감이 문제였다. 그러던 중 김 씨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그 일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작은 활동이었지만 매주 정해진 시간에 할 일이 있다는 것,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일이 삶의 생기를 주었다. 이후 그녀는 평생교육센터의 강좌에 참여하며 실버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금은 비영리기관의 노인상담 프로그램에서 파트타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씨는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과 자아 정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은퇴 후의 역할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족 안에서만 자신을 정의하던 삶을 넘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는 여정, 그것이 진짜 노후 생존의 본질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다. 세 번째 사례는 부산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조인철 씨다. 그는 퇴직이 아닌 폐업으로 은퇴를 맞이했다. 준비된 정년이 아닌 경제적 상황에 밀려더는 버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55세의 가게 문을 닫았다. 자영업자의 삶은 그 자체로 불안정했고 국민연금도 제대로 납입되지 않아 기대할 수 있는 노후 소득은 거의 없었다. 은퇴 직후 그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지원했지만 몇 개월 일하고 나면 다시 대기 상태로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그러던 중 조 씨는 노후 창업 교육을 받게 되었고 그 계기로 온라인 중고거래 사업에 도전하게 된다. 처음에는 집안의 물건을 팔면서 시작했지만 점차 수요와 흐름을 익히고 직접 물건을 수급해 파는 구조로 전환했다. 하루 몇 시간씩 일하며 벌어들이는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말한다. 내 손으로 번 돈으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생계 그 이상이라는 것을. 그는 지금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액이지만 꾸준한 수익을 만들며 노후의 주도권을 지켜가고 있다. 이 세 사례는 공통된 메시지를 던진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그 시작은 준비보다 태도의 문제라는 것.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얼마나 현명하게 쓰고 또 그것이 다 떨어지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다. 일을 다시 시작하든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든 자신만의 역할을 찾든 간에 그 모든 것은 결국 생존의 기술이다. 우리는 더 오래 산다.
그러나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생존 전략의 본질이다. 은퇴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여정이다. 그리고 그 여정은 어느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나 자신의 몫이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막연한 희망에 기대는 삶을 만든다. 반대로 의식 있는 생존 전략은 은퇴 이후의 삶을 두 번째 인생으로 완성시킨다. 결국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내는 자가 진짜 승자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과거에는 은퇴라는 말이 곧 쉼이나 마침표를 뜻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퇴직 후의 시간은 과거보다 훨씬 길어졌고 삶의 질과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고민을 요구한다. 특히 고령화와 장수시대에 진입한 지금 은퇴 후 생존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필수 과제가 되었다. 은퇴를 단순한 경제활동의 종료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역할의 변화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의 확립이라는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한국의 은퇴자 다수가 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퇴직을 맞이한다는 데 있다.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의 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 외환위기와 IMF,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연이어 겪으며 퇴직 시점에서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기 어려웠고 자녀 교육과 주거 비용 등으로 소득 대비 지출이 높았던 세대다. 이러한 배경은 많은 이들이 퇴직과 동시에 소득 절벽에 직면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이 되었다. 특히 공적연금에만 의존한 노후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적으로 월 수십만 원에서 많아야 100만 원 초중반에 머물고 있으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의 사적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퇴 후 생존 전략은 단순한 자산 보존이 아니라 현금 흐름 창출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노후에도 가능한 경제활동의 틀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의 형태가 반드시 전일제나 고강도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파트타임, 프로젝트형, 플랫폼 기반 노동을 활용한 유연한 일자리가 현실적 대안이 된다. 또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중고 물품 유통, 번역 장문 상담 등 비대면 부업으로 연결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 습득과 변화, 수용 의지인데 한국의 5060세대는 이러한 적응에 있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기술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한계에 직면하기 쉽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민간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재취업 창업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강좌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중요한 전략은 사회적 관계망의 재구성이다. 은퇴 후 급격히 단절되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심리적 고립과 정체성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등 건강 악화로 이어지기 쉽고 결국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 따라서 은퇴 이후의 사회적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한 커뮤니티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평생학습기관, 복지관, 자원봉사단체, 온라인 동호회 등은 노후의 고립을 막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장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용 모임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거나 특정 분야에서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은 정체성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된다. 셋째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지출 구조의 재설계다. 은퇴 전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수입이 줄어드는 은퇴 후에는 생활비 구조 자체를 노후형으로 바꿔야 한다. 핵심은 고정비 축소와 변수 관리다. 주거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특히 주거비는 전체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주택 다운사이징, 월세 전환, 임대 수익형 구조 변경 등 전략적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비에 대한 대비 역시 중요하다. 질병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와 함께 실손보험, 간병 대비 자산 분리 등 위험 분산 전략이 요구된다. 아울러 은퇴자금 운용에 있어 중요한 것은 보존보다 흐름이다. 즉 자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일정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재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원금 손실 위험이 적고 예측 가능한 배당이나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해보면 은퇴 후 생존 전략은 단순한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 일관계, 지출이라는 세 축의 구조적 변화와 적극적 재설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바탕에는
은퇴를 준비가 아닌 전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생의 후반전은 절대적으로 수동적인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을 바탕으로 더욱 주체적으로 자신을 구성해야 하는 시기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소득의 실마리를 찾고 자신만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퇴직 이후에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앞으로가 더 긴 시대, 살아남는 노후가 아니라 살아가는 노후가 되기 위해선 준비 이상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단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퇴직 이후의 길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